안녕하세요. 128회 3교시 정보관리기술사 기출풀이를 맡게 된 백기영 기술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8회 3교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버뷰를 하고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의 난이도,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출제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키워드들, 그다음에 목차 잡는 방법들 그렇게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문제는 크게 여전히 가장 많이 나오는 정보관리기술사 쪽 분야에서는 아무래도 소공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여전히 3교시에는 소공이 많이 나왔습니다. 총 6문제 중에 소공이 차지하는 비율이 4문제고 DB 한 문제, 인공지능 한 문제, 그래서 총 6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을 좀 드리면 한계시에 대한 제가 문제를 보고 특별히 까다로운 문제가 없다라고 느꼈고 각각의 문제들은 새로운 문제, 새로운 토픽이기보다 주간, 월간 합숙해서 모두 출제된 문제입니다. 소공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DB, AI 각각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6문제 모두 정확한 정답이 있는 반면 특히 가이드라인인 4번 문제는 답이 명확합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 문제는 정확하게 알고 작성을 해야지만 명확한 확실한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문제 중에 2개를 물어본 문제는 3문제, 그 다음에 3개를 물어본 문제는 3개, 이렇게 반반씩 출제가 됐고요. 고전 토픽 모듈이나 그다음에 웹 성능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고전 토픽이긴 한데 고전이지만 이게 어떻게 죽어 있는 기술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시스템적으로 설계하거나 그다음에 최적화할 때 활용되어 있는 토픽입니다. 그래서 그런 살아있는 고전이지만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토픽은 계속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답변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목차 잡는 요령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은 문제를 보면 2교시형은 세 개나 4개를 묻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1단락, 2단락, 3개를 물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각각에 대해서 1단락, 2단락, 3단락 잡아도 됩니다. 그렇게 잡아도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기승전결이 되지 않고 그냥 단편 묻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답변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지만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권고드리고 싶고 좀 답안 작성에 있어가지고 기승전결이 펼쳐지는 형태의 어떤 답안 형태가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개를 묻든 간에 3개, 4개가 가장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1단락에는 등장 배경, 부각 배경, 그다음에 중요성이나 필요성, 그다음에 어떤 트렌디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하이퍼 사이클 등을 펼쳐두고 각 묻는 질문에 대해서 1단락에서 전개를 하고 2단락, 3단락에서 묻는 거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하고 마지막 4단락에서는 기술사로서의 어떤 인사이트, 현장 경험이나 시사점,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게 4단락을 작성할 때 바람직한 작성 방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 페이지 가서 조금 목차에 대한 팁을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요. 어느 정도 공부가 좀 되시고 전체적으로 3교시 같은 평이한 문제가 나왔을 때 각각 개별 문제에 대해서 충실하게 단락 간의 간글을 작성하고 그 간글로 이용해서 단락 간의 관계를 엮어주는 형태도 있지만 사실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6문제 중에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다 고르실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된다 그러면 문제 간의 연결을 또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1번부터 6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밑에 하단에 보면 이렇게 예시를 좀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요. 4번을 그러니까 가장 내가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1번을 쓰고 2번을 쓰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답안도 작성할 수 있다는 어떤 하나의 예시를 좀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도 답안을 작성을 할 수 있구나라고 하고 이렇게도 한번 써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제 번호 선정할 때 4번, 1번, 2번, 5번, 6번, 3번 이런 식으로 문제를 고를 수 있다면 문제들 간의 연결고리를 찾고 전체적으로 이 3교시형 전체를 다 연결시킬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번 공공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어떤 적정성 평가나 과업 변경이 되었을 때에 대한 적정성 평가에 대한 답안을 쓰고 마지막 간글에는 소프트웨어 가업이 확정된 후에 좋은 소프트웨어를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모듈 단위로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맺고 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 문제로 들어갔을 때는 1번은 모듈을 개발하고 난 1번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모듈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하고 마지막 4달락 마지막 줄의 간글로는 모듈 개발이 완료하고 난 이후에는 웹 성능 최적화가 필요하다 하면서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2번에 대한 웹 성능에 대한 최적화 방안이랑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관점에서의 어떤 웹 최적화 방안을 작성을 하시고 마지막 단락에 웹 성능에 대한 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또 특히 데이터 신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5번으로 넘어갑니다. 5번으로 넘어가서 5번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 정합성, 그러니까 데이터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고 마지막 단락에 강글로서 그리고 또한 인공지능 데이터에서 개인정보 보호 모델이 중요하다 해서 6번 인공지능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 연합학습에 대한 답변을 충실히 달고 마지막으로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는 시스템 위험 분석이 필수입니다. 특히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팩토리, 사람의 어떤 안전과 직결된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기술 요소에 대해서는 어떤 위험 분석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마지막에 FMEA, 하조, STPA에 대한 어떤 위험 분석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답변을 다는 이런 한 6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 4문제를 선정을 하겠지만 그 4문제 간의 연결을 하면서 완성도 높은 답안을 작성하면서 채점자한테 어떤 강한 어떤 인상을 남길 수 있는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하나의 예시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차례차례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어떤 토픽이나 주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떤 기술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기출풀이로 작성한 기반 하에서 목차를 기반으로 해서 좀 내용을 풀어가는 형태로 답안을 해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는 소프트웨어 모듈에 대해서 묻는 문제고요. 가나 해서 두 가지를 묻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의 응집도 결합도, 나의 펜인아웃, 펜인시랑 펜아웃 이렇게 네 개의 세부 토픽이 묻는 질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목차를 잡을 때 타입 1은 제가 기출풀이, 3기시험 기출풀이를 할 때 잡았던 목차이고 타입 2는 이렇게 목차도 잡을 수 있다고 제가 이제 변형된 형태의 타입 2로 작성을 했습니다. 타입 1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 목차를 잡을 때는 1단락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모듈에 대한 개요 또는 중요성으로 전개를 하시고 2단락에는 응집도 결합도 설명을 하고 3단락에는 펜인 아웃을 설명을 하고 최종 4단락 4단락은 사실은 모듈에 대해서 모듈이라는 토픽이 있다 그러면 모듈에 대한 토픽에 대해서 옆으로 확장할 수도 있고 모듈을 좀 더 깊이 들어가는 형태의 별도의 차별화 단락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출풀이에 했던 내용은 뭐냐면 모듈과 컴포넌트 또 마이크로 서비스 그러니까 옆으로 펼쳐지는 모듈이라는 토픽으로 옆으로 펼쳐지는 형태의 어떤 비교의 사단락을 제가 제시를 했고 타입 2를 보시면은 모듈이라는 어떤 토픽에서 깊이 들어가는 부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좋은 모듈을 설계하기 위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고려사항들을 사단락에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락 차별점을 작성하실 때 묻는 토픽에 대해서 옆으로 좀 더 확장할 수 있게 사단락을 작성할 수도 있고 묻는 토픽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 뎁스 더 들어가는 너무 들어가면 안 되고 너무 들어가면 너무 동떨어진 형태의 어떤 답안이 되기 때문에 한 단계 정도 한 뎁스 더 필요하다면 두 뎁스 정도 더 들어가는 형태의 어떤 차별화 사단락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단락을 보면 이제 소프트웨어 모듈에 대해서
묻는 소프트웨어 모듈에 대해서 묻는 응집도, 결합도, 그다음 팬인, 팬아웃 이 네 가지가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한 걸 가지고 1단락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모듈이 왜 필요하느냐, 유지 보수에 대한 용이성, 그다음에 정보의 은폐, 비용 최소화 이런 것들이 소프트웨어 모듈이 필요한 거고, 과거에는 소프트웨어가 모듈 단위로 개발되지 않고 하나의 어떤 하나의 덩어리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 유지보수도 어렵고 재사용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모듈 단위로 개발을 하자라는 게 이제 큰 하나의 필요성이었고, 그런 소프트웨어 모듈 단위로 개발을 하고 난 때 고려해야 될 주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묻는 질문인데, 모듈 간의 상호 연관성을 묻는 응집도, 결합도가 있고, 모듈 간 호출 관계를 묻는 팬인이랑 팬아웃, 이렇게 왜 묻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전개하는 형식으로 일단락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급적이면 간글 또는 이런 식으로 정의를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소프트웨어 모델은 뭐다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일단락으로서 충분히 이 사람이 채점자가 이제 이 문제를 채점할 때 직관적으로 봤을 때 묻는 게 오른쪽에 다 펼쳐지면서 정확하게 그 어, 필요성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기술들이 펼쳐지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기술을 알고 토픽을 알고 접근을 한구라는 거를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풀고 이단락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모듈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모듈을 좀 더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단락은 이제 가에서 묻고 있는 응집도하고 결합도. 요거 좀 잉크를 제가 아까 전에 리허설 하면서 좀 적었는 게 있는데 요건 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지웠는데 지우개가 안 나오네요. 그냥 지우개가 안 나와. 죄송합니다.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집도하고 결합도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게 한 단락, 이 단락에 이제 응집도, 결합도를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이게 테이블 형태로 표 형태로 작성해 가지고 정의, 개념도 이렇게 응집도의 주요 키워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는 시절의 통순기에서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키워드들이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합도에도 똑같이 정의가 있고 개념도가 있고 내공 외제 쓰자라는 이렇게 키워드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응집도 하면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 그 다음에 결합도 하면 들어가는 키워드. 사실상 이 내용들이 제가 풀이로 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을 많이 넣긴 했지만 사실은 주어진 시간에 이 내용을 다 작성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특히 단계별에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응집도가 높고 낮음에 대한 표시와 우연적 응집도부터 시작해주고 기능적까지 이 부분에서 하고 설명은 사실은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주요 키워드 작성을 하시고 시간을 좀 절약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하시면 충분히 이게 그러니까 단계가 나오는 이 부분이 핵심 키워드니까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응집도에 대한 개념도를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크게 이렇게 작성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하게 적긴 했지만 이렇게 상세하게 적을 필요는 없고요. 응집도는 결국에는 모듈 간에 있는 기능들이 충실하게 다 응집되어 있는지에 대한 표시를 그림으로 잘 도식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핑크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거는 가장 높은 응집도의 한 예시의 표시로 제가 그림을 그린 거고요.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듯이 회색이 A 모듈에 있는 이 회색의 기능들이 B 모듈에 있는 게 아니고 다 A 모듈에 충실히 모여 있다는 걸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높은 응집도의 어떤 하나의 개념들을 작성을 했고, 응집도는 아시겠지만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높을수록 좋고 기능적 응집도가 가장 좋은 형태의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합도는 모듈 안에 있는 기능이 아니라 모듈 간의 상호 의존성입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B 모듈 같은 경우에는
낮은 결합도인 형태인 거고, 높은 결합도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오타인데 제가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B 모듈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걸려 있는 게 C, E, F가 다 호출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높은 모듈의 결합도인 거고, A 같은 경우에는 A 모듈은 낮은 형태의 결합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도식화 그림은 오른쪽에 있는 결합도 그림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표현을 하면 충분히 시간 내에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충분히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3단락에는 펜인이랑 펜아웃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펜인이란 이게 A, B, C 개념도에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가 다 모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모듈 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들어오는 부분, 인이지 않습니까? 자신을 기준으로 모듈로 들어오면 N으로 카운팅하는 거고, 반대로 자신을 기준으로 모듈에서 나가면 펜아웃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펜인과 펜아웃을 하는 이유는 모듈 간의 관계를 카운팅해서 그런 복잡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펜인과 펜아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을 보면 펜인은 아무래도 자기 자신 기준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몰리면 SPOF, 단일 장애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 집중되어 있는 모듈이 만약에 실패를 한다거나 만약에 뻗어버린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정지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SPOF 지점이 발생을 하실 거고요. 펜아웃은 높을 경우에는 불필요한 모듈 호출 증가에 대해서 위험합니다. 결국에는 펜인과 펜아웃이 숫자적으로 너무 많이 몰려 있으면 안 되고 적절하게 밸런싱 되는 형태로 설계가 되고 호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단락은 모듈과 소프트웨어 모듈과 컴포넌트의 관계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제가 작성을 했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듈은 소프트웨어들이 만들어진 산출물의 구현 단위라고 보면 되고, 컴포넌트는 실행 중인 소프트웨어 활동 단위. 그러니까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제가 여기 관계 설명 마지막에 예시로 조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서버가 있고 서버 모듈이 있고 10개의 클라이언트 모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모듈로 계산을 하면은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서버 한 개, 클라이언트 대표 한 개. 그러니까 동일한 클라이언트가 10개가 있다는 것 중에 대표성 있는 하나만 모듈이 되기 때문에 모듈에 대한 카운팅을 하면 두 개가 됩니다. 하지만 컴포넌트 단위로 계산을 하면 컴포넌트는 런타임 기준으로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한 개의 서버와 10개의 클라이언트를 해서 총 11개의 컴포넌트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모듈과 컴포넌트는 이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들지만 여기서 이제 비교가 좀 더 허락이 되면 사실은 모듈 컴포넌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요즘 이제 또 저희가 마이크로 서비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많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관계성, 그러니까 모듈 컴포넌트, 마이크로 서비스까지 같이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러니까 좌우로 펼쳐지는 어떤 차별화가 아닌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답안은 예를 들어 좋은 모듈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고려 사항들, 그다음에 리팩토링 또는 3R 관점에서 통한 모듈의 개선 방안 이렇게 들어가면 좀 더 모듈을 깊이 있게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답변의 답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웹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성능 저하 요인과 프론트엔드 관점에서 웹 최적화 방안 6가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공공, 그다음에 기업,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웹으로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고 웹에 대해서 성능은 결국에는 기업의 매출, 그다음에 고객의 만족도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요소인 거고 또한 고객이 접점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결국엔 프론트 엔드 관점에서의 어떤 속도, 성능에 대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최적화 방안 6가지를 묻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차 간단하게 이제 이러한 문제의 목차를 잡을 때 타입 1에 보면은 이제 웹 기반의 서비스 성능의 관리의 개요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웹
기반의 서비스 성능에 대해서 이제 개요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2단락, 3단락에서는 묻는 거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하고, 마지막 4단락에는 프론트엔드 관점에서 웹 최적화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또 반대 방향의 백엔드 관점에서도 웹 최적화 방법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백엔드 관점에서 최적화 방안을 또 제시하면 매우 좋은 답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기출풀이로 작성을 했고요. 또 다르게 작성할 수 있는 타입 2는 그러면 1단락에는 웹 기반의 서비스 성능이 왜 중요하냐? 중요성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중요성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 중요성 중에 성능이 관련돼 있을 거고 성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프론트 관점에서는 최적화 방안이 6가지가 있다라고 풀고 마지막에 4단락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웹 성능 최적화 방안 이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온프레미스 형태의 어떤 환경이나 뭐 클라우드 환경이나 해서 서버 관점에서 그렇게 차이가 있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고민을 해보면 조금의 차이점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많이 갖는 환경이 있는데 어떤 예를 들어 가지고 롤링 업데이트나 어떤 서킷 브레이크나 그냥 오토 스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클라우드의 어떤 냄새를 풍기면서 웹 서비스에 대해서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법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4단락을 작성을 해주시면 차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세하게 1단락부터 말씀을 드리면 1단락은 그러니까 웹 성능이 결국에는 웹 성능이라 하면 속도인데 웹 성능이 기업의 성장, 그다음에 결국에는 기업의 매출 관점에서 중요성을 부각하는 형태로 제가 전개를 해봤는데요. 웹 성능이 기업의 매출에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강조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작성한 기출풀이에는 이제 딱 임팩트 있게 박스 3개를 붙여가지고 숫자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드러냈지만 그래프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뭐 시간과 뭐 비용, 성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로 펼치고 특징을 펼쳐도 되고 좌우로 이렇게 배치하는 형태의 템플릿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웹사이트의 성능과 매출의 관계는 수치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웹페이지가 로딩이 2초 미만일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2초 이상이 길어지면은 사용자들이 접속을 잘 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로딩이 1초가 지연될 때마다 페이지 뷰가 11% 감소하거나 만족도가 16% 하락한다. 그다음에 50% 모바일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이탈하는 시간은 10초다. 이런 식으로 수치적으로 하면서 웹 성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언급하고 있습니다. 2단락부터는 묻는 질문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하는 목차인데요. 웹 성능 저하 요인을 구간별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청한 기기부터 사실은 그러니까 사용자죠.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는 매우 다양합니다. 뭐 핸드폰, 패드, 노트북, 그다음 PC 뭐 등등 다양한데 이러한 사용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끝단에 있는 내부 시스템에 있는 마지막 데이터베이스 더 뒷단에 뭔가 어떤 시스템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엔드의 어떤 시스템이 데이터베이스라고 봤을 때 프롬2의 관점에서의 각 구간별로의 어떤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세 구간으로 조금 표현을 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더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정도의 세 구간도 주어진 시간 안에 충실히 답변하기에도 벅찬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한 2개는 너무 적고 4개는 또 너무 많고 한 3개 정도를 적절하게 구간을 나눠가지고 가나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유무선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그러니까 서버 시스템으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어떤 그 통신하는 구간, 저희가 와이파이나 랜 케이블 통해 가지고 그다음에 사용자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통신하는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어떤 서비스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방화벽단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DMZ 존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이제 보안 점검할 수 있는 구간이죠. IPS, IDS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이 구간이 지나가면 이제 프라이빗 안단으로 기업의 어떤 서비스 환경으로 좀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DMZ 안단으로 들어오면 내부 네트워크가 됩니다. 내부 네트워크에는 이제 와스가 있을 거고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어떤 내부 시스템, 레가시 시스템들이 있을 겁니다. 이 구간에서도 어떤 성능과 관련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에 대해서 각각 나아달라게는 이렇게 분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저하 요인을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1번의 유무선 지원 구간에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클라이언트 요청이 많으면 이게 가장 명확합니다. 클라이언트 접속이 가장 많으면은 서버가 늘어지겠죠. 속도가 늘어지겠죠. 그걸 악용한 어떤 그 어태커, 해커들이 공격하는 기법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CDN을 많이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1번 영역에서는 이렇게 돼 있고 2번 영역의 보안 점검 지연 구간에서는 방화벽 DMZ 존에서는 아무래도 IP나 포트,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떤 그 방화벽 단에서는 접속하고자 하는 IP랑 포트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에서도 사실은 일부 시간을 잡아먹는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더 보안이 강화되어 있다면 IDS, IPS를 거치면 더 시간을 잡아먹을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간을 잡아먹는 지연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웹 와스 DB 쪽 연산하는 부분에서 지연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래도 뭐 개발자가 코딩을 잘 못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부정한 코딩을 했을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거고 또 개발자가 DB 쿼리를 잘 못 짰을 경우에도 성능 저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웹 성능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구간별로 정리해서 답변을 달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단락을 보시면 3단락은 이제 프론트엔드 관점에서 웹 최적화 요구사항에 대해서 6가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웹 최적화가 필요한 Y 관점에서 조금 제가 기출풀이에다가 작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프론트엔드는 사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영역에서의 어떤 성능이기 때문에 사용성, 안정성, 그 다음에 접근성, 그 다음에 다양한 디바이스에 대해서 프론트엔드의 중요성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도를 향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뿐만 아니라 잘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도 향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것들도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6가지 이상 6가지인데 사실은 이런 경우에는 명확하게 6가지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 많이 적으면 많이 적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가 아닌 더 많은 것들을 제가 좀 찾아서 작성을 했는데요. 보시면 웹페이지 로딩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적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웹페이지 렌더가 실행하면서 최적화하는 부분, 그 다음에 공통 영역 최적화하는 부분으로 카테고라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웹페이지 로딩 쪽에서는 자바스크립트나 CSS에 대한 로드 사이즈 줄이기. 결국에는 자바스크립트하고 CSS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내려받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크면 클수록 프론트엔드 쪽에서 성능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할 거고요. 그다음에 웹페이지가 로딩되고 렌더링이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로딩이 되고 그려지기 시각, 뭐 박스나 그림이나 이런 거를 렌더링이라 하는데 웹페이지가 렌더링이 들어가면 자바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는데 자바스크립트도 실행 코드이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가 잘 못 짜게 되면 되게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실행 최적화 부분 그리고 도메인이 몰려 있다 그러면 도메인을 분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웹 프론트엔드 관점에서 최적화 방안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단락에는 이제 백엔드 관점에서의 어떤 최적화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는 거를 작성을 했습니다. 백엔드다 보니까 주로 서버들이 있을 거고 그 서버에 그러니까 캐싱은 클라이언트도 캐싱하지만 서버도 캐싱을 합니다. 그래서 서버 단에 있는 캐싱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계할 때 클린 코드 형태로 잘 설계하는 부분들 이렇게 백엔드 관점에서의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서 답안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버 쪽은 물리적으로 사실은 그러니까 투자 비용만 많이 넣으면 서버를 정설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형태로 서버를 정설해가지고 트래픽을 다 분산시키고 받아줄 수 있는 형태로 이게 가장 좋고요. 이 CPU 메모리도 똑같은 형태인 거죠. 이거는 코스트가 들어가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캐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컨피그레이션에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캐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백엔드 관점에서의 웹 최적화 방안에 대한 것들을 제시하면서 이 답안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좀 더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사단락을 작성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보안 구간이나 서버 쪽,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에 대한 QoS, 그다음에 소스 코드 관점에서의 웹 성능 최적화를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3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시스템 안전을 위한 위험 분석인데 FMEA, 하족, STPA 이렇게 세 가지를 묻는 질문이고 특히 가에 보면 FMEA와 하족에 대한 특징과 한계점을 묻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STPA의 개념 및 위험 분석을 묻는 문제입니다. 사실상 이 세 가지가 다 위험 분석하는 방법론인데 이렇게 가나로 나눈 이유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보면은 이렇게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가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잘 쓰고 있다가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나아가 발전되는 형태가 그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FMEA하고 하족에 대한 어떤 장점도 있지만 얘네들이 가지는 단점 때문에 최근에 어떤 인공지능, 그 다음에 어떤 빅데이터 관점에서 적용된 시스템들에 대한 위험 분석을 할 때 부족함이 있어가지고 좀 더 발전된 방법이 STP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를 알면 1단락의 전개를 어떻게 가져갈지가 목차 잡을 때 윤곽이 좀 잡히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잡았던 목차의 예시로 보면 타입 1을 보면 1단락은 위험 분석에 대한 방법의 개요. 사실은 위험 분석이라는 건 저희가 보통 저희가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하신 분들이 많은데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 소프트웨어를 조금 개발하지 않고 사업을 어떤 기획이나 전략, 컨설팅을 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이런 위험 분석 이런 영역에 대해서 좀 사실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좀 잘 없는 거고 저도 공부하면서 이 영역을 알게 됐던 거고 이런 부분들을 직접적으로 다룬 부분들은 대부분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적인 그러니까 인베딩 소프트웨어 영역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센스 퓨징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자율주행 차에 인베딩하는 프로그래밍하는 영역이 다 이런 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단락은 위험 분석 자체가 뭐냐 그냥 소프트웨어 우리가 그냥 뭐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테스트와 그다음에 안전, 세이프티 관점에서 어떤 위험 분석하는 방법은 다 명확하게 다르고 이러한 위험 분석에 대한 방법이 뭐냐라는 것을 1단락에 먼저 설명을 하고 정의를 때리고 그다음에 2단락, 3단락에는 묻는 질문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4단락에서 위험 분석에 대한 시사점 이렇게 목차를 잡아봤고요. 또 다른 목차의 타입 2로 목차를 잡아보면 그다음에 위험 분석이 1단락에는 위험 분석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또는 최근에 이런 것들이 왜 부각되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1단락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락, 3단락에는 당연히 묻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하고 키워드를 엄청 많이 넣어야겠죠. 그래서 2단락, 3단락에 넣고 마지막 4단락에는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 등에서 위험 분석에 대한 적용 방안, 실무 사례 위주로 사달라고 만약에 경험이 있으시다 그러면 이 영역에 대해서 본인이 업무도 했고 좀 내용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시다면 이 실무 사례로 작성을 해주시면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이 답안은 본인이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위험 분석 방법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위험 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가지고 FMEA랑 하족, 그다음에 STPA 이렇게 관계를 풀어가지고 1단락을 작성을 해봤습니다. 다시 여기 그림을 보면 안전에 대한 필요성, 그러니까 왜 안전이 필요하느냐?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나 어떤 시스템들이 점점 대규모 형태의 대형화가 되고 있고요. 그 간에 당연히 대형화가 되기 때문에 컴플렉시티는 올라가겠죠. 복잡도도 증가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의 안전, 생명과 직결되는 영역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점 대두되고 있고 안전이 중요한 도메인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도메인들이 기존에 있던 도메인들이라기보다
신규로 저희가 그러니까 4차 산업들, 특히 4차 산업,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되면서 나오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어떤 기술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특히 자율주행차, 로봇, 그다음에 항공, 드론, 스마트 팩토리 이런 영역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안전이 중요하다라고 부각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직관적으로 사람 곁에 있고 사람의 어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의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위험 분석이 중요한 영역이고 그러면 위험이 중요한데 그러면 이런 위험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이 뭐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FMEA라는 게 있고 하좁이라는 게 있고 SDPA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끌어오는 거죠. 묻는 거에 대해서 왜 이러한 기술들이 생겨났는 것에 대한 이유와 필요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은 내가 이런 걸로 가지고 답을 쓸 거야 라는 거를 끌어오는 겁니다. 1달러만 봐도 사실은 이렇게 작성을 했다는 거는 되게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접근법을 채점자한테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 이러한 영역에서 FMEA 하접이 필요한데 근데 이런 것들이 전통적인 기법이야. 문제에서도 이런 것들이 전통적 기법이라고 언급을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통적 기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STPA라는 게 있고 그러한 것들이 STPA가 뭐냐라고 답변을 다는 형태로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매우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제가 이제 위험 분석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의 한 어떤 장표를 캡처해 가지고 가져왔는데요. 특히 소프트웨어 안전에 관련된 것들, 품질, 정보 보안, 이 각각의 영역이 추구하는 목적과 방향들이 다 다른데요. 소프트웨어 안전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충족 시 사람의 신체 상해와 사망에 직결할 수 있는 부분. 품질과 정보 보안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품질은 그냥 작동이 오류가 해서 좀 불편한 정도인 거고, 정보 보안은 해커한테 정보가 물론 이 두 가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죠. 하지만 1차적으로, 그러니까 품질과 보안도 2차, 3차로 가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긴 하지만 소프트웨어 안전은 그냥 그 자체로만으로도 사람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거고요. 국제표준에도 보면은 IEC 61508이랑 그다음에 철도 쪽은 62279, 그다음에 의료 쪽에는 62304, 그다음에 차 쪽은 26162, 그다음에 차 쪽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차 쪽에는 의도한 거에 대한 위험 분석에 대한 것들은 ISO 26261이고 의도하지 않은 거에 대한 오류 분석은 소티프라는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제 표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단락은 FMEA랑 하족에 대한 특징과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EA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도 명확합니다. RPN, 그 다음에 신발금이라 하죠.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FMEA의 어떤 플레임을 보면 내용을 이러한 위험 분석에 대한 내용을 일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FMEA에 보면 우리나라 말로 고장 형태 영향 분석인데 고장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구조화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실패 고장 유행을 가지고 영향도, 원인, 관리 방법 이 세 가지 요소로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를 점수별로 곱해가지고 환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RPN을 가지고 어, 그 RPN을 가지고 위험에 대해서 측정하는 부분이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FMEA는 귀납적 추론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알려진 원인들로 시작해가지고 가능한 영향들을 뽑아내는 부분이고 이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FTA는 반대 방향으로 연역적 추론인데 알려진 영향들을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실패 원인들을 역으로 추정하는 게 FTA입니다. 그 다음에 하좁은 탐색적 추론이라 그러는데 하나의 어떤 사건, 이벤트를 가지고 가능한 원인들을 뽑아내는 것들이 하좁인 거고 반대로 하나의 이벤트를 가지고 가능한 영향도를 이쪽 반대 방향, 하좁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STPA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FMEA의 특징은 다른 위험 분석 방법보다 서식이 간단하고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제품 설계 공정, 그 다음에 주요 지표로는 RPN을 활용한다.
근데 이 문제의 한계점이 있겠죠. FMEA 한계점은 뭐냐면 두 가지 이상의 요소가 고장나면 분석이 곤란하고 논리성이 부족하고 각 요소 간의 영향을 분석하기 어렵다. 뭐 등등 이렇게 한계점을 제가 많이 찾아서 넣었는데 이걸 다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 내용을 가급적이면 제가 바라는 거는 좀 이러한 게 한계점이 있다라는 거를 대략적으로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조금 나눠 가지고 한계점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뭐 그다음 뭐 보안의 뭐 그러니까 서식의 간단, 보안의 뭐 취약 이런 식으로 뽑으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정도 한 세 가지 정도를 작성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조. 하조업에 대한 키워드도 명확한데 이탈, 그다음에 공정 변수, 가이드 워드, 연역적 추론 이렇게 키워드가 명확하고요. 하조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정에 존재하는 위험 요인과 공정의 효율을 저해할 수 있는 운전상의 문제점을 찾아내어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하조업입니다. 그래서 하조업은 이탈이라는 거는 설계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도한 대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설계한 대로에서 어떤 내용을 벗어난 형태를 이탈이라 하고요. 이탈에 대해서 환산하는 거는 공정변수와 가이드워드 이 두 개를 곱해가지고 이탈이라는 거를 정량적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워드에는 어떤 게 있냐? 없음, 증가, 감소, 반대, 부가, 부분, 기타. 업증, 간반, 부부기 이렇게 두음으로 애웠었는데요. 이렇게 가이드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조업은 또 특징이 뭐냐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이 위험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또한 한계점으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3단락은 SDPA 개념 및 위험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DPA가 나온 배경을 언급을 하고 SDPA가 무엇이고 각각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SDPA는 STMP를 기반으로 하는 위험 분석 기법으로 시스템 생명 주기 전 과정에 걸쳐 존재하는 잠재적인 위험과 발생 원인을 시스템 상위 수준에서 분석하는 새로운 기법입니다. 이 그림으로 보시면 배경에 보면 FMEA, FTA, 하조업 어떤 기존 방법론에 대한 한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한계는 컴포넌트 중심의 접근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런 컴포넌트 중심이 아니라 어, 결국에는 어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모듈 이런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영향을 미치지만 사람, 정책, 환경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위험을 분석해야 된다는 게 STMP이고요. STMP는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론 위에 개발된 방법론이 STPA입니다. STPA뿐만 아니라 CAST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STPA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TMP라는 이론을 기반한 STPA 방법론의 전 생명 주기를 가지면서 전 과정에서 컴포넌트 중심이 아닌 컴포넌트 중심으로 하지만 사람과 정책 이런 환경들 이런 주변의 것들도 다 고려해가지고 위험을 분석하는 방법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징으로는 상위 수준의 분석, 그다음에 위험은 제어 문제의 발생, 위험은 제어 문제에서 발생을 하고 원인 시나리오를 도출한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에 보면 위험 분석에 대한 절차를 상세하게 전개하면서 각각 절차대로에 대한 상세 내용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STPA는 크게 네 단계에 대한 절차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하고 위험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게 1단계고 두 번째는 컨트롤 스트럭처, 도식화를 하고 그 다음에 unsafe control action에 대해서 도출을 하고 마지막 4단계는 원인 시나리오를 도출하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각각의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상세에 대한 내용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STPA는 계략적으로 이러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4단락에는 시스템 안전이 중요해짐에 따라 위험 분석의 시사점에 대해서 작성을 해봤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어떤 측면에서 시사점이다 그러면 측면으로 조금 많이 나누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제 박스 두 개로 사회적 측면, 제도적 측면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시스템 분석은 사회적 측면에서 왜 중요하느냐에 대한 시사점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 활동의 인식 제고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위험 분석에 대한 합당한 대가 산적이 있어야 된다. 물론 위험 분석도 사실은 시스템 개발 외라고 인식하고 터부시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설계 영역에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범위에 관리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시사점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검증 전문가가 충분히 양성이 되고 이분들이 활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사단락은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작성을 해봤는데요. 소프트웨어 안전 관련 표준들, 아까 전에 제가 드렸듯이 소방이나 철도나 자동차나 이런 영역에서에 대한 안전 관련된 국제 표준을 사달라고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FMEI 하조 STPA를 비교 형식으로 이렇게 표 형태로 세 개를 비교하는 형태로 작성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인공지능 AI가 많이 적용되는데 AI는 말 그대로 하나의 어떤 기본 기술인 거고 AI가 적용이 되는 도메인 영역이 있습니다. 팩토리, 뭐 비어클, 뭐 드론 이런 영역에 대해서 위험 분석에 대한 방안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매우 좋은 어떤 차별화 답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